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신영 과장입니다. 제가 99년도에 한국은행 경제 금요 강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 20명 정도 모인 단촐한 그 강의실 같은 공간에서 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원화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외환 부문에서는 어떻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까요? 과연 저희가 원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원화를 가지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화는 대외 교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는 원화를 지급하고 어떤 그 대가로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의 부채, 외화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외환 부문에 있어서도 일정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강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과 운용체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외환 보유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과정을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 및 성과평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직접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업들이 외화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외화 자산을 다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들이 다 마찬가지로 외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산들을 외환보유액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국가라든지 기관에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정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IMF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통화당국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의 경우에는 IMF의 정의를 따르게 되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예컨대 신흥국 통화로 구성된 자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위기 시에는 모두가 받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 달러와 같이 국제적으로 높은 교환성을 가진 안전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렇게 표시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언제든지 거래되는 시장 가격으로 원할 때 필요한 규모만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든지 하면 사모주식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 할지라도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 이하의 자산들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자산인데요. 이 부분은 거주자인 한국은행이 반드시 비거주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국내 은행들이나 국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항상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외화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비거주자들이 보유하지만 거주자들이 보유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국내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통화당국의 통제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통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 자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외환보유액이 그러면 보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외환 부문에서도 최종 대부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IMF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외 지급이나 외환시장 개입, 대외 신인도 제고와 같은 부분들도 결국은 다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 지급의 경우에는 예컨대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외화대출, 조선중공업체나 이런 기업들한테 외화대출을 장기로 3년에서 5년 정도 해주기 위해서 외화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단기 부채, 단기 외화 차입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좋은 평상시 상황에는 6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마다 외화 차입을 만기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만기 연장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에서 더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상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만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만기는 돌아왔는데 갑자기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일시에 다 차환을 거절하고 만기가 돌아온 외화 차입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외화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는 회수를 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돈을 지금 갚으라는 입장인데 다른 데서는 더더욱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는 상당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여 대신 해외 투자자들한테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때 그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평상시라든지 금융시장에 좀 불안할 때도 이유 없이 과도하게 그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상당히 이제 급등락을 하게 되죠. 근데 왜 환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식을 저희가 거래하는 그런 부분과 달리 기업들이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자제분들 해외 유학을 보내신 경우에는 굉장히 환율 변동에 민감하실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쏠림 현상이 있지 않도록 한국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절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외환시장 개입을 스무딩 아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외 충격이 좀 일정 수준에서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채권 자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도 되겠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는 위기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추이인데요. 보시면 97년도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때 12월 초에는 40억 불 수준까지 감소를 해서 우리나라의 은행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돈이 없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고도 상태에 직면을 한 상황이었고요.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그나마 연말에는 200억 달러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그 외화자금,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도 개선이 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2,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약 6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전혀 만기 돌아온 그 단기 차입에 대해서 차환이 안 되고 외화 부채에 대해서 외화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전혀 채권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대략 한 60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공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1,000억 달러 넘고 2005년에 2,000억 달러 그리고 2011년에 3,0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최근에는 약 3,7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성을 보면은 크게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 이렇게 5가지 구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유가증권과 예치금을 묶어서 통상 외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유가증권이 현재 92% 정도로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유가증권의 대부분은 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업은행에 저희가 1일짜리 예치금,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DR은 IMF가 발행하는 국제 바스켓 통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2015년 11월 달에 그 위안화가 바스켓 통화에 신규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5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F 포지션은 저희가 IMF에 실제로 출자를 하고요. 그 출자에 대한 그 대가로서 언제든지 교환성 높은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되고요. 그 국제금융기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IMF 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을 48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 세계에서 10대, 상위 10대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들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년 반 정도까지만 해도 한 4조 달러 정도였는데 중국 경제 불안으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1조 2천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2월 달 기준입니다. 한 3,600억 달러 정도, 세계 7위입니다. GDP 대비 비율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 30% 내외, 20에서 30% 수준에 있는데 다만 사우디라든지 홍콩처럼 폐그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GDP 거의 100% 또는 그 이상에 육박하는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유화된 그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유로화에 상당히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많은 그 외화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 그림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도 한 2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을 본격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 외환보유액이 있어야지만 이런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있다는 걸 이제 절감을 한 거고요. 이 증가의 대부분은 다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그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WTO 가입하고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상당히 그 많은 외화가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한 13조 달러 정도까지 증가했던 그 세계 외환보유액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외화 유출을 경험을 했었고요. 2014년 때 그렇고 2015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를 포함해서 원자재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외화 자금이 유출되는 금융 불안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경제 불안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유입됐던 일부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략 한 12조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한국은행 그 외환보유액 운용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 체계는 대체적으로 월드뱅크라든지 그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저희가 컨설팅이나 피어 리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추고 있는 그 해당하는 중앙은행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자운용원의 그 운용 조직도입니다. 외자운용원의 운용 조직은 저희가 그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그 투자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업무 구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게 미들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백 오피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미들 오피스에 해당되는 운용기획팀과 리스크 관리팀입니다. 그 운용기획팀은
외화자산이 가장 큰 그 체계가 되는 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되겠고요. 리스크관리팀은 전체적인 리스크를 매일매일 측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운용부는 투자운용 1부와 2부는 실질적으로 그 한국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그 데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운용전략팀 같은 경우는 운용기획팀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간 단위로 운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운용전략팀은 대체적으로 분기 단위 또는 분기 이내의 시기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수시로 톱다운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산은 그 글로벌 유수의 자산운용사 및 KIC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운용 2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부채, 회사채, 유동화채, 신흥시장팀에서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팀들은 마찬가지로 톱다운 전략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바텀업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간대에는 저희가 딱 지금 글로벌 주요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1년에는 뉴욕 데스크를 저희가 설치하고 2004년에는 런던 데스크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거래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후속적으로 자금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IT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인을 두고 저희 직원들이 또는 조직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그 자체적인 그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감사하는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외화자산을 운용하는지 개략적인 절차를 크게 이제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비단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산운용사와 같이 투자기관이라면은 기본적인 뼈대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시장 전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투자를 시행하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적으로 자금 결제 처리도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리스크는 적정한지,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 관리와 성과 분석이 그 피드백 작용을 해서 다시 운용 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자 운용에 반영이 되고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에도 반영이 됩니다.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연간 외화자산 국외 운용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환보유액 전체적인 위험과 수익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한국은행의 많은 부서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우선 맨 첫 번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외자운용은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 전망이라든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투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그 기본 프로포절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외화자산 운용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경력이 풍부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자산운용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을 모시고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도 얻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운용 계획의 어떤 초안에 해당되는 그 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리스크 심의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어떤 주요 부서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가 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에
각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재께서 결재하시면 연간 국외운용 계획이 다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중장기적으로 외화 자산의 운용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화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중반에 그 전략적 자산 배분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2000년대 들어서 도입을 했으니까 상당히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하나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뭐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게 전략적 운용 기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벤치마크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하나의 가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분이 뭐 혹시 자산을 직접 뭐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뭐 코스피 200 지수를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우존스 지수, S&P 500, 아니면은 뭐 미국의 채권 지수, 이런 그 지수들이라고 불리는 게 각 해당 시장에서의 다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미국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만약에 자산 그 해외 증권에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산운용사에서는 우리가 S&P 500 수익률보다 최소 1% 이상 초과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제안을 할 거고요. 저는 뭐 이 정도 수익률과 위험이면 충분히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거래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어떤 가상의 포트폴리오 운용 벤치마크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뭐 시장에 있는 돈 안 들이고 이러한 어려운 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에 있는 국제 채권 지수나 이런 거를 사서 쓰면 되죠. 만약에 저희가 아무런 역량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그 채권 지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산운용과는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민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에 충실해서 외화 자산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그러한 목표나 기능에 부합하도록 벤치마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크를 주게 되면은 저희 투자운용부에 해당되는 그 운용 담당자들은 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벤치마크와 똑같은 자산 구성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중립 포지션이라고 하겠죠. 그냥 벤치마크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그 외화자산 운용 성과의 대부분이 이 전략적 운용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략적 운용 기준을 정하는 국외운용 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과정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시면은 외환보유액 운용 목적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금 더 구체화한 게 외화자산의 운용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 목표는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그 자산 배분에 걸쳐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이 운용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다 제약을 하게 되고요. 이 운용 목표에 부합되도록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어떤 통화에 투자를 할지, 그 다음에 투자 대상 상품은 어디에 투자를 할지, 또 만기는 어떻게 할지, 뭐 신용 등급은 어떻게 할지, 뭐 투기 등급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투기 등급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에 아예 조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한국은행은 굉장히 고신용 등급 채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상 범위까지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 전망을 위해서 각 자산별, 통화별, 상품별 기대 수익률 전망을 하고 또 위험에 해당되는 변동성을 다 전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 자산 배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러한 자산들이 구성은 조합은 굉장히 무한대로 나올 수 있죠. 그 자산 구성들 중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자산 집합들을 모았을 때 그 부분을 효율적인 자산 배분 집합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은행의 그 외화자산 운용 목표와 제약 조건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저희 반영하는 집합들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운용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즉각 원하는 만큼 저희가 시장에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 필요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100억 불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즉시 100억 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주가 빠지듯이 같이 저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급락한다고 하면은 저희 더 이상 안정성이 없는 거죠. 원래는 100억 불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50억 불을 팔아야지만 100억 불을 조달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엄연히 우리의 국부의 일부인데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 배분 과정을 통해서 계량화하고 어떤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다 구체화해서 제가 자산 배분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희가 자산을 크게 3개의 틀 한 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 수익성 자산, 위탁 자산인데요. 유동성 자산은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그날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용돈 받아서 쓰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식사도 하고 그런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자금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상적인 그 대외지급 수요에 대비해서 대기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및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다 일일 만기의 전혀 인출에 제한이 없는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6개월 이내의 미국 단기 채권으로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다 수익성 자산 80%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수익성 자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제고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자산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다 충족한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도 높은 장기 또는 단기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주식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이제 운용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요. 그 외부의 어떤 투자 역량, 자원들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위탁 자산을 한 15%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KIC라든지 이제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될 텐데 저희가 처음 위탁을 시행하던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운용 전략이나 이런 자산운용 경험이 이제 일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노하우를 좀 전수받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기보다는 상호 투자 전략들을 조금 더 이렇게 논의하고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빠르게 관찰하고 투자 방식을 좀 다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산이라 하더라도 유동성과 안정성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도 높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 우량 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화구성인데요. 통화구성도 최적 자산 배분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큰 틀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사시에는 당연히 달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러를 대부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위험만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구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 팩터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통화 구성을 먼저 정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외채, 가지고 있는 외채의 통화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했을 때 결제하는 지급 결제하는 통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대부분이 달러죠. 그리고 국제 채권 시장에 현재 발행되어 있는 채권들이 통화 표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통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통화 구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중립적인 통화 구성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 그 환율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외환시장 여건 같은 거를 감안해서 통화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그 운용 전략 기준상의 그 통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립적으로 통화 구성이 미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 60% 수준에서 미달러화 비중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던 시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통화 비중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달러가 2014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급격한 강세를 보이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미달러 비중을 13년부터는 이렇게 꾸준히 확대를 해왔습니다. 물론 2014년 이후에는 ECB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하면서 이제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금리 채권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 구성 변화를 참조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평균적인 미달러화 보유 비중도 대략 한 60%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지역별 국가 중앙은행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통화 구성은 생각보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한 60% 정도에서 안정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에 미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미달러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 기타 통화에서 편제가 한꺼번에 되다가 그 IMF에서 2012년부터는 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타 통화 비중이 2001년에는 1.6% 정도밖에 안 되다가 2015년에는 한 3.3%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중국 위안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자본시장은 아직도 상당히 자유화되려면 조금 더 많은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G2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그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들이 전략적으로 중국 위안화를 외환 보유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저희도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요. 도대체 중국 위안화가 외환 보유액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액의 구성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통화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본시장이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그 해당 통화 표시로 되는 자산을 이제 매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 자산에 대해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영내 자산 같은 경우는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 중국 자본시장은 훨씬 더 많이 개방은 됐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 하겠고요. 하지만 단순히 저희가 자본시장의 어떤 자유화 정도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위상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IMF라든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중앙은행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은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운용 목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통화 그리고 투자 대상 상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어떤 투자 집합이 되는 겁니다. 큰 어떤 도메인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1984년 이전에는 저희는 다 그냥 주로 미 정부채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는데 84년에는 처음으로 정부기관채를 포함했고요. 그리고 그 IMF를 겪고 그 후로 외환보유액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리플 A 등급 이상의 아주 고신용 등급의 금융채를 제한적으로 투자 대상 집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이제 인플레나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국채지만 물가 상승으로부터 실질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물가 연동 채권을 미국채, 미국의 팁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자산담보부 채권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7년에 처음으로 KIC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주식에 한해서 저희가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신흥국 채권 주식을 포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라든지
그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 등을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현재 외화자산이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실제 그 운용기준 구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주식,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정부기관채, 정부채, 예치금인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대충 다 굉장히 비율이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저게 뭐 무슨 변화가 있느냐, 뭐 다 그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거고, 뭐 저한테도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지금 저희가 외환보유고를 한 3,700억을 가까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420조 정도고요. 그 중에 만약에 1%포인트를 저희가 조정하게 되면은 한 4조, 무려 4조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이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1.3에서 6.3%까지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회사채 역시 15.4에서 16.4, 1%포인트 증가한 거는 결코 저희 입장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회사채가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인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 수익률이 아무래도 그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꾸준히 좀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을 저희가 리스크를 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이 지금 한 9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 대상 집합을 운용 목표에 따라서 투자 대상 집합을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전망을 해야겠죠. 시장 전망에 따라서 금리나 환율이나 아니면은 뭐 주가 이런 부분들 자산 가격에 대해서 다 이제 전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변동성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자산 간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돼서 이제 모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적 자산 배분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의 2차원 공간의 그 효율적인 그 집합들을 나타낸 건데 이거 하나하나의 점들은요 다 그 통화 상품의 어떤 그 자산 집합들 서로 다른 집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의 위치 자체가 저희가 그 투자 대상 상품이나 투자 대상 통화를 통해서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결정이 되고요. 그 위치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의 제약 조건 하에서는 예컨대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투자 집합 대상이더라도 자산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는 이 선분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도 어떤 그 유동성이나 안정성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시적이고 강한 별도의 제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약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노란 점선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들은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더라도 저희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의 어떤 외환시장 여건이나 뭐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고 저희의 어떤 위험 선호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한 점이 선택이 되고 그렇게 선택된 점이 여기에 물음표로 되어 있는 뭐 미국 달러와의 정부제, 미국채, 미국 기관채, 뭐 자산 유동화채, 뭐 20%, 뭐 10%, 5% 이런 식으로 그 통화별, 상품별 매트릭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략적 운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투자운용부에 저희가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투자운용부는 그러면 저거를 받아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단순히 그 전략적 운용 기준만 넘겨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딱 복제만 해서 그냥 매일 관리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운용부의 역할은 전략적 운용 기준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지금 전략적 운용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통화구성 같은 경우는 시장 미 달러 강세가 계속 전망된다라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정한 위험을 쓰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초과 수익을 추구할 때 운용 기준에서 무한정 벗어나게 되면은 운용 기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금 우리의 그 외화자산 포트폴리오가 당초 목표로 했던 유동성과 안정성을 충족하는 건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벗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의 범위를 저희가 일정하게 두고 있는데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운용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 지침은 예컨대 미 정부채에 대해서 20%다라고 하면은 한 18에서 22%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채권의 듀레이션이 예컨대 3년이다. 3년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왔다 갔다 해주고 이런 재량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환 보유액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담당자는 최대한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해서 높은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구성, 미 달러화가 66%인데 이제는 미 달러화 강세가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유로화랑 엔화다라고 하면은 유로화나 엔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듀레이션 평균 만기인데요. 당초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는 완만할 것 같다. 금리가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 듀레이션을 조금 더 늘려야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쓸 수 있는 리스크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운용부에서는 주로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걸까요? 저희가 대부분 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는 만기마다 그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죠. 매일매일 YTM이라는 시장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금리를 만기별로 쭉 연결하면 하나의 그런 곡선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 곡선을 그 일드 커브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드 커브가 앞으로 장기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드 커브가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듀레이션을 늘리는 전략을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섹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채도 가지고 있고 회사채도 가지고 있고 담보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컨대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좋아집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정부채는 상대적으로 운용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벤치마크, 저희가 전략적 운용 기준에서 줬던 기준보다는 정부채 비중을 조금 줄이고 회사채를 더 사는 오버웨이트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품 간의 그 비중이 바뀌겠죠. 그러한 상품 간의 비중을 달리하는 전략을 섹터 배분 조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컨대 같은 정부채 내에서도 거의 상품이 비슷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시적으로 A 정부채는 고평가가 되고 B 정부채는 저평가가 되는 그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그림의 떡인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바로 그 차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상대가치 거래인데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상대가치 거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저희가 투자할 때는 주식 투자할 때 특히 하루에 2% 또는 1년에 한 10% 수익해도 사실 다행이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0bp, 20bp만 안정적으로 달성을 해도 상당히 여기저기서 모셔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치 거래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어떤 투자운용부 운용 담당자들이 메인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해서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우량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 보유한 국채를 활용한 RP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장에서는 항상 그 국채 담보로 사용하기 위한 그 우량 국채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컨대 그 일본 국채, JG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면은 원래는 저희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금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15bp, 20bp 정도 돈을 받고요.
그렇게 들어온 그 엔화 자금을 그냥 일본 중앙은행이나 뭐 저희 주거래은행에 예치만 해도 0%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정적으로 15bp에서 20bp 정도 되는 수익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bp, 20bp가 굉장히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용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운용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팀별로 다르고 팀 내에서도 개별 그 운용 담당자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운용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과거 어떤 성과를 봤더니 평균 50% 정도만 맞춘다.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이때 잘못 발을 담갔다간 나는 뭐 올해 도저히 벤치마크 수익률만큼의 성과도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벤치마크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벤치마크 수익률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손실도 없고 초과 수익이 없지만 초과 손실도 없습니다. 그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벤치마크 점에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봐도 미 달러가 약세로 간다. 확실히 약세로 가고 금리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굉장히 높은 그 컨빅션을 가지고 있는 그 운용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벤치마크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한테는 초과 성과를 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본인한테 주어진 운용 지침으로 주어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산 구성이 조금 바뀌는 거겠죠. 비중이 바뀌니까 이 선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Tactical Asset Allocation, 전술적 자산 배분, 약간의 그 이동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운용을 패시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소극적으로 운용한다. 예. 다음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거의 없으시네요. 두 개를 섞는다. 예. 손을 드신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뭐 대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섞고 운용 담당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의 특성상 그리고 저희가 민간기관처럼 뭐 큰 수익을 낸다고 해서 뭐 성과급이 쏟아지느냐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과도한 위험을 택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벤치마크에 가까이 있으면서 기회가 보일 때 확실할 때 취하고 불안하면은 그냥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적극적 운용 중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소극적인 운용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운용 기준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만큼 저희한테는 같은 얘기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투자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만기별 시장 금리를 쭉 연결했을 때 수익률과 만기 공간에서 수익률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위로 전반적으로 모든 만기에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 금리는 상승하는데 장기 금리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인플레 기대가 안정이 되면은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 담당자가 이러한 수익률 곡선 형태를 예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용 기준보다 장기 채권 가격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하고요. 그 현금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운용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 비해서 단기 채권에서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손실은 줄이고요. 장기 채권 부분에서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은 더 많이 발생해서 초과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럼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운용 기준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다시 반대 거래를 해서 운용 기준에 붙습니다. 그런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러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 나오는 수익률 곡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 나라의 그 정부채를 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 곡선 변하다 하면은 다 기본적으로 정부채의 금리들이 만기별 금리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익률 곡선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신용도 아니면은 그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스프레드 자체가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수익률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떤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회사채에 자금이 몰리고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채보다 회사채나 담보부채, 기관채 같은 비정부채들은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채보다 금리가 높고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용 기준보다 정부채를 조금 더 팔고요. 회사채를 더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몰릴 만큼 몰렸다 또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됐다고 판단될 때 빨리 포지션을 반대 거래를 통해서 운용 기준으로 가까이 돌아오는 게 안정적으로 포지션 초과 성과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이 US 채권 그 시장이 될 텐데요. 미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다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오후 3시죠. 예. 대충 저희가 이제 이 정도에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래량이 적어도 명색이 미국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이 정말 유사시 어려운 상황이다. 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저희가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대규모의 외화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거래량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제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뉴욕 데스크를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장이 시작되고 나면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도 급등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보통 9시 전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밤새 조용하다가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정보에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활발한 거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시장이 불안하고 유동성이 마르는 과정에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거죠. 파이어세일 이런 걸로 발생하는 그 변동성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은 24시간 운용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거래 상대방 예시인데 저희가 거래 상대방 기간도 이제 아무 기간이나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다 신용 등급을 정해서 일정 그 신용 등급을 충족하고 또 그 안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들만 저희가 거래 상대방으로 해서 외환 거래도 하고 채권 거래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운용 데스크에서 하는 게 거래를 실행하고 입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데서 거래를 실행하면은 실행해서 키인을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거래까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저희가 티켓이라고 해서 그 티켓을 들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백오피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미들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인 그 투자 운용부에서의 거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100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지만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발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후속적으로 자금 결제 및 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중, 3중의 거래 확인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요. 먼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비로소 그때 결제 전문 스위프트에서 결제 전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주결제 은행 앞으로 자금을 무슨 기관으로 보내라는 그 전문을 작성하게 되고요. 채권을 산 경우에는 채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저희 증권보관 기관 앞으로 또 결제 전문을 생성해서 넘기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결제 전문을 생성하는 담당자와 결제 전문을 전송하는 담당자는 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북키핑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채권을 사고 팔았는지 매매 평가액도 다 기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 기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장부에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 리스트와
수천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증권 보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권 리스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사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 업무까지 종료가 될 때 비로소 저희가 이제 하루 그 백오피스 일과가 끝나는 거고, 만약에 저게 안 맞으면 퇴근 못 하는 거고요. 퇴근했는데 갑자기 대사가 안 맞다, 뭐 결제 입금이 잘못됐다라 이런 부분이 있게 저희가 잘못 보내는 경우는 없는데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뭐 밤에 12시에라도 전화 받고 그냥 출근을 해야 됩니다. 위탁 운용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 위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요. 제가 운용 계획을 수립했을 때 회사채 비중을 늘리자 예컨대 그런 이제 의사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하지만 또 일부는 외부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할 때 기존의 위탁 기간에 추가 위탁을 해서 위탁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정 위탁 기간에 어느 이상의 금액은 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위탁 기간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닝스타나 뭐 머서라든지 그런 그 펀드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DB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 회사채 펀드와 비슷한 성격의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집합들이 있겠죠. 그 DB를 받아서 다 성과, 과거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기본 후보본을 만들어서 그 기관들 앞으로 프로포즈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냥 50페이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두꺼운 그 서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해라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부분을 대상으로 계량적인 서류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량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기관들만 대상으로 실제 얘네가 제출한 부분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그 운용 기준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네가 진실되게 이거를 만든 건지, 이게 운용 성과가 굉장히 좋은 다른 그 인덱스들을 섞어서 조작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 또는 어떤 시스템이 안정되게 있고 어떤 조직의 분위기, 실제로 가면은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그 무성의한 좀 힘이 빠져있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체계적인 조직들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 그 실사를 나가고요. 그 실사 서류의 내용과 실사 나갔을 때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성적인 평가 결과와 처음에 저희 서류 심사 계량적인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기간 선정하고 수수료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협상이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못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차순위 그 2등으로 선택된 기관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KIC에 대한 위탁 운용을 말씀드리면은 KIC는 한국은행과 정부로부터 그 위탁 자산을 받아서 이제 외화 자산을 운용하는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은 한국은행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국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외화자산의 유동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한다, 제고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충실하게 자산을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이제 국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과 KIC가 왜 둘 다 외환보유액 투자를 하느냐, 이거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과정을 보시면서 잘 느끼셨겠지만 전체 자산 배분을 다 실시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은 중복되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반부에서 외환보유액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외화자산 운용 목표라는 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운용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 부분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산 그 수익과 위험에 다 반영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받는 느낌은 내가 내 돈 관리하는 거랑 별 차이 없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신 거고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의 그 모든 전반적인 그 기본 사이클은 비슷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 다 각자의 그 자금을 운용하는 목표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컨대 결혼자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은 꾸준히 결혼자금을 모을 거고 그 자금을 저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적금
가입한다든지 해서 무위험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쌓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속에 운용 기준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의 일부는 무위험 자산, 그 예금으로 가져가고, 그러다가 좀 여윳돈이 생기고 자금이 쌓였다 싶으면은 일부 뭐 주식에 투자를 좀 하고, 그런 운용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친구 얘기가 이번에 펀드에 가입하면 뭐 확실하된다. ETF 이번에 좋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주식 비중 좀 늘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은 마음속의 운용 기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안전자산인 예금 비중을 줄이고 또 위험자산인 펀드에 가입을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그 한국은행 외환보유액도 그 외환보유액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쭉 전반적인 하나의 그 과정 프로세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로 끝나면 안 되고요.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뭐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아야겠죠. 그 부분이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이고 사실 이거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다 그 불확실성 자체이긴 하지만 대개 저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불리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이나 이런 리스크는 사실 피하고 싶죠. 리스크 없이 수익을 달성하고 싶지만 사실 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상응하는 대가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를 피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나의 운용 목표,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취할 수 있고 그 리스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리스크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정에 이렇게 4가지로 딱 정하고 있는데요.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운용 리스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리스크를 보시면은 시장 리스크는 시장에서 가격이 금리나 주가나 환율이 변동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시장 지표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을 얘기합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더 큰 거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용 기준으로부터 변동 허용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벗어났을 때 그러면은 뭐 정부채 투자하는 담당자가 그 외화자산 전체의 모든 그 리스크 재량권을 다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통화별 상품별로 리스크를 다 쪼개서 다 그 예산처럼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재량권이 다 이제 세분화돼서 정해져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버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발을 통해서 외화자산 전체의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부분을 또 측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뒷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이제 밸류앱 리스크라고 이제 하죠. 보통 과거 수익률 또는 정규 분포, 통계적인 가정에 따른 수익률 분포가 쭉 있습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현재 시점부터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5% 1일 동안 5% 확률로 한국은행 외화자산에서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통계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95% 시장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5% 시장바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임계점이 있고요. 그 임계점은 이제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장바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계점과는 뭐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제 항상 평상시에는 낮게 유지가 되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실제 과거 그 실제 수익률 분포인 그 역사적인 변동성 분포도 보고 수익률의 분포도 보고 정규 분포도 보고 근데 몬테카를로 분포도 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디까지나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그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그 주식 인덱스를 예로 들면은 기대 수익률이 5%고요. 그리고 그 인덱스의 그 역사적인 변동성이 8%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1% 손실을 당장 내일 볼 수도 있을까요? 95% 바로 여러분이 자산을 관리를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는 향후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예상을 해서 맞춘다 해도 맞춘 사람이 이상한 거지 틀린 사람들이 정상이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자산운용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런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외환보유액이니까요. 민간이 그런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다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투자활동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요. 심지어 자본 유출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게 저희의 그 가장 주된 그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저희는 저희 자산이 지금 언제든지 다 그 원하는 가격에 다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자산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딱 10년 후 정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 정도의 자산 손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10년만 놓고 보면은 10년 사이에 확률이 20%입니다. 사실 이런 분포로만 보면 그 정도의 확률은 정말 여기에나 존재하는 그 테일 리스크로 0.1% 될까 말까 할 텐데 이제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통계적인 기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그럼 그거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관리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나리오 분석인데 굉장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최대 환율, 주가, 금리의 불리한 가격 폭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간들을 정해놓고요.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씩 유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매일매일 시뮬레이션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리스크인데요.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의 차이는 신용 리스크에서는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도 확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저희 거래 상대방 기관이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서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심리가 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취약해지면은 회사채나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제 동시에 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그 신용 위험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자산 손실 위험, 신용바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요. 이 신용바 이전에 계산이 되는 게 부도 확률을 이제 그 베이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용바 숫자를 이제 올리는 기여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나 거래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스포저를 선제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줄이고 만약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다가 저희가 최소한의 그 미니멈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는 즉시 그 자산을 다 처분합니다. 다만 처분할 때는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디티 리스크, 그 유동성 리스크인데 유동성 리스크는 사실 누구나 다 쉽게 이게 뭐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좀처럼 그렇게 쉽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그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논문만 굉장히 많이 또 나왔고요. 작년인가 최근에는 그 블룸버그에서 주요 논문 300개, 유동성 리스크에 관련된 그 논문 300개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론이 컨센서스가 없다. 유동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하나로 유동성이 이거다라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의하기 힘듭니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는 예컨대 그 부동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더 굉장히 다른 자산이지만 저희한테 딱 와닿고 여러분께도 와닿을 수 있는 자산인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실제로 오전에 갔을 때 물건이 없고요. 물건이 하나 나와도 오후에 가면 없고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뜁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좋죠. 거래량, 부동산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겠냐겠지만 굉장히 이제 거래가 금융자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 침체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유한 주택을 이제 매도를 하려고 딱 내놓잖아요. 부동산에 써있죠. 5억, 38평, 5억 붙어 있으면은 그 가격에 내놓으시면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다려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장 내일 결혼을 해야 돼요. 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 매물. 그래도 안 팔린다. 급 매물 해서 팔겠죠. 팔리는데 문제는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10%, 20% 낮춰서 내놔야지만 팔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 고정불변인 게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미 국채 같은 경우도 무슨 플래시, 크래시 이런 얘기하죠. 유동성이 좋은 상황에서도 일시적인 공백이 생겨서 가격이 급등락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거래하는 게 다 걸렸다. 충격이겠죠. 네. 시장가로 만약에 내놨는데 체결이 됐다.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다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시장에서 필요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는데 예상되는 유동성 외와 유동성 수요에 해당하는 자산을 즉시 매각해야 돼요. 적시에 매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매각하면 안 됩니다. 적시에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어려우면 안 되고요. 또 급급 매물 내놓듯이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팔면 안 됩니다. 물론 급하면 팔아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을 유동성 리스크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 규모는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는 전혀 이제 자산 운용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금 형태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유동성 자산, 여기서 고유동성 자산이라면 이제 국채가 되겠습니다. 정부채를 반드시 운용 기준에 얼마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중요한 걸 뿐만 아니라 유동하는데 기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철저하게 다 체크를 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 배분을 시행하게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효율적 자산 배분에서 이렇게 점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제약 조건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적금을 말씀드렸지만 적금으로 따지면 안전하죠. 안전한데 결혼을 5년 이내에 할 것 같은데 10년짜리 적금 들면 안 되죠. 중간에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산 유동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은 주식 호가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이 해당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들이고요. 이 부분은 사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한 주식 같은 경우는 팔겠다는 사람은 지금 75,200원에 팔겠다고 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74,900원이죠. 그럼 이제 사겠다는 이 가격 차이를 보면은 300원이죠. 비율로 보면은 거래 가격의 한 0.4% 정도. 그리고 거래가 활발한 주식을 보면은 가장 지금 팔겠다는 낮은 가격이 167,500원,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167,000원입니다. 500원 차이고 이 비율로 보면 한 0.3% 정도 되네요.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가장 최우선 매도 호가와 사겠다는 사람이 최우선 매수 호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비드오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통상 시장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좁으면 좁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비드오퍼 스프레드를 가지고 유동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비드오퍼 스프레드 차이는 사실 공교롭게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게 그건데요. 만약에 이 주식을 여러분이 정말 1억 정도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봤더니 75,200원에 딸랑 5주밖에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괜찮을까 싶었더니 한 주밖에 없습니다. 2주, 13주.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가로 1억 딱 사면은 이 주식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상한가를 지겠죠. 순식간에. 그래서 나중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늘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래가 활발한 주식을 보시면은 167,500원에 3,000주 정도 있고 14,000주, 42,000주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7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시장가로 던진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결이 되겠다라는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쌓여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가격에 현재 최우선 매도가에 쌓여있거나 매수가에 쌓여있는 이 부분을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깊은지. 그 다음에
뭐 시장가로 대규모 매입이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벗어났을 때는 빨리 원래 거래되는 가격 근처로 돌아오는 부분을 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새로운 충격이 이 회사에 대한 그 향후 미래의 기대 수익 흐름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레벨업돼서 거래되는 게 그게 시장 효율적인 가격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은 뭐 감안을 안 하는 거고요. 다시 그 유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팔고자 하는 가장 낮은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 차이로 대체적으로 유동성을 측정하지만 그 주식 호가창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차이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처럼 대규모 외화 자산을 이제 보유해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그 매각해야 되고 또 살 때도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깊이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약에 변동했을 때 그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동시에 감안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유동성 비용이라든지 어떤 유동화 규모라든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다 테스트를 할 때 결국 보는 부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리스크인데요. 운영 리스크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직원이 자기가 운용하던 외화자산을 돈을 일부 빼돌렸다. 이런 만약에 뉴스를 타게 되면은 정말 저희한테는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아니면은 채권을 하나 믿고 샀는데 실수로 투기등급을 샀어요. 그럼 빨리 반대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미처 그걸 확인을 하기도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재앙이죠.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한국은행 IT 시스템에 무슨 디도스인가요? 해킹해서 외화자산 시스템 마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재앙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런트, 미들, 백오피스로 구분을 해서 견제와 균형 서로 합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내부 감사 조직도 있고 감사원 감사 조직도 있는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화자산 운용이라는 거는 보셨듯이 실시간으로 계속 24시간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또는 6개월에 한 번 감사하는 걸로는 이렇게 제대로 그 위험을 잘 포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법 감시인을 두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뭘 하는지 또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리스크 관리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가 발생했다면은 도대체 이 성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 건지 뭔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잘했으면 더 잘하라고 이렇게 좀 직원도 그렇고 칭찬도 해주고 잘된 전략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섹터 전략을 잘 썼구나 아니면 수익률 곡선 전략을 잘 썼구나 이런 부분들 그 성과 요인 분해도에서 성과 원천도 찾아내야 될 거고요. 운용계획 필요하다면 이제 운용계획에 그 피드백을 보내서 그런 부분이 다음 내년 그 운용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운용기준은 투자운용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초과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투자운용부에 있는 담당자들은 지금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전체가 얼마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상대 성과만 중요합니다. 반면에 외화자산 운용,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운용기준 수익률뿐만 아니라 상대 성과를 포함해서 전체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절대 수익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절대 수익률은 총 수익률 형태로 상대 성과죠. 상대 수익률, 저는 총 수익률을 측정을 하고 매일매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자산을 이제 매일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이제 절대적으로 수익률을 보는 거는 그냥 이제 샤프 레이쇼 예컨대 우리가 위험을 쓰고 위험 단위랑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얼마나 잘 얻었는지는 인포메이션 레이쇼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 레이쇼는 운용 담당자들 본인들이 얻은 그 초과 성과 또는 초과 손실이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초과 성과를 초과 성과의 그 변동성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그 수익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요인 분해를 해야죠. 이게 만기 전략을 잘 썼는지, 커브 전략을 잘 썼는지, 아니면은 뭐 섹터 전략, 증권 선택, 바텀업 전략이 되겠죠. 상대 가치 거래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운용 담당자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된 그 이슈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오시기 전에 한국은행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신 분이 있습니까? 예, 다행히 아무도 모르셨네요. 예. 보시면은 저희가 2007년도에 그 KIC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주식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가파르게 쭉 증가를 하죠. 이 부분 중에 하나는 외환위 기후의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이 이제 좀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뭔가 이게 적정 가격에 다 도달한 거 아니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 얼마 안 되는 저희가 신흥국 비중을 더 축소하고 선진국 비중을 더 늘리는 식으로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주식을 투자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식은 위험 자산이 아니냐? 맞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의 뭐 예외 없이 떨어지는데요. 과거 30년 동안의 주식과 채권의 그 수익률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수익률을 10분위로 나눴는데요. 10분위로 나눈다라는 거는 기간 중에 수익률을 그냥 뭐 월별 수익률을 다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채권 수익률을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쭉 순서를 일렬로 세운 다음에 열등분하는 겁니다. 열등분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같은 기간의 주식 수익률이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낮을 때 주식 수익률이 높고 채권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 수익률이 낮은 그런 그 마이너스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포트폴리오로서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 자산 간의 어떤 상관관계 효과, 분산 투자 효과를 상당히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략 이 두 개를 한번 합해보면은 변동성, 수익률 변동성이 좀 낮아지겠죠. 50대 50으로 만약에 단순하게 합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이 채권은 얼추 봤을 때 0% 근처에 있던 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조금 더 올라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더 큰 대신에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적절하게 저희가 편입을 하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직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채권 비중이 100%일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6.3% 정도 나옵니다. 이때의 그 연간 수익률 변동성은 4.5% 정도인데요.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한 10%포인트 정도 비중을 늘리고 채권을 90%로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한 30bp 정도 올라가는데 오히려 변동성은 한 40bp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계속 늘려가느냐? 그렇진 않죠. 보시면은 20%로 늘렸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갔지만 수익률 변동성은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이제 자산의 안전성이 조금 더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샤프 레이쇼 관점에서 이제 위험 단위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빠르게 개선되는 속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다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앙은행들, 이거 이제 가장 최근에 서베이가 있던데요. 중앙은행들이 어떤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보더라도 한 응답 중앙은행 한 33% 정도가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했다가 2013년에는 61%입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은 지금은 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외환보유액 운용과 금융안전 기능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강좌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외환 부문에서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걸 글로벌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스피오버 이펙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의 경기 수능적인 행태에 대한 그 이슈가 불거졌었는데요. 뭐 지금 좀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경기 순환 그 주기를 나타냅니다. 정점에서 이렇게 그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해서 침체가 되게 되면은 안전자산, 뭐 국채라든지 이런 그 어떤 신용도 높은 자산들, 금 이런 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뭐 회사채 이런 자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화랑이 되면은 주식이나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뭐 예컨대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2000년대 한 7, 8년 동안은 신흥국한테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고성장을 구가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제조업 중심으로 많은 자원들을 소비를 하죠. 중국이 한번 뭐 치즈 먹기 시작하면 치즈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이 다 좋아지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흥국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외환 보유액이 많이 쌓였잖아요. 외환 보유액은 쌓이는데 대체적으로 신흥국 금리는 선진국보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외환 보유액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로 통환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은 달러를 사고 원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저희 목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환채를 발행해서 다시 그 원화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환채 발행할 때 공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미 국채 금리보다는 대부분의 기간이 다 높습니다. 높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외화자산을 운용해봤자 평균적으로 통환채권 발행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그 원화금리 비용보다 낮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높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도 다변화해야 되고 저희가 뭐 주식도 투자를 조금 하기 시작하고 회사채 비중도 늘리는 것처럼 미 정부채에만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 다변화를 하는데 문제는 투자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비정부채는 조금 더 시용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변화를 했는데 예상보다 큰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 정도 금융위기가 거의 뭐 금융 시스템 붕괴 우려가 그때 이제 팽배할 정도로 굉장한 이제 금융위기가 극심한 이제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금융 가장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조차도 이제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행이 망하면은 그 돈은 다 떼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업은행에 예치도 안 합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뭐 회사채나 주식 매도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신용 익스포저가 또 축소가 되고 또 한국은행만 해도 600억 달러의 그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처럼 외국인 자본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팔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파는데 이러한 그 위험 자산들을 좀 팔게 되고 마찬가지로 예치금도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우려에 직면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더 극단에 몰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든지 뭐 심지어 골드만삭스도 투자은행에서 이제 은행 지주회사로 변경되게 되는 그러한 단초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수능 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국채나 이런 것만 투자를 해라. 왜 너희가 평상시에 주식이나 회사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느냐 라고 선진국 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내외금리차가 대체적으로 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외환보유의 규모가 급격하게 경제 규모 대비 자꾸 급격하게 늘어날수록 여기에서 발생하는 네거티브 캐리를 국채만 운용했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중앙은행이 자꾸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 저 믿어도 돼? 과연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런 그 통화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각국 개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주식이 위험 자산이지만 어느 정도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장기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앙은행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렇게 그 협상의 여지가 없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G20 호스트 국가 역할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시했던 그 아젠다 중에 가장 컸던 게 글로벌 세이프티 넷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심화됐듯이 그 미 연준과 기축통화국이죠. 미 연준과 어떤 신흥국 간의 통화 수합이 개설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급속히 안정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런 글로벌 세이프티넷을 차라리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제공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품일 때조차도 굉장히 그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그 유동성 상태 자체가 이제 변합니다. 예컨대 이제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느낀 게 그 소위 말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같은 정부채라고 정부채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됐고 또 위기 시에는 그렇게 거래가 잘 되던 예컨대 우량 회사채, 금융채 같은 경우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담보부채 같은 경우는 담보부채가 이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담보부채가 있고요. 아니면 보증하지 않는 담보부채가 있습니다. 보증하지 않는 담보부채는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근데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담보부채는 거의 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담보부채만 매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유동성이 이제 얕아지면서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유동성의 그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주식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의 외화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느냐? 저희는 정말 답답합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이게 예상보다 그 중국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유가가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가 이제 컸는데 생각보다는 유가가 추가로 하락을 해서 저점을 갱신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1월부터 2월까지 굉장히 금융시장이 많이 불안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한국은행 외화 유동성 부족하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기사를 내서 그 근거로 저희가 연차보고서에서 발표하는 유동성 자산, 수익성 자산, 위탁 자산을 보고 얘네 유동성 자산이 4.5%밖에 안 된다. 만약에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면 한국은행은 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요. 다행히 그게 이제 이슈가 확산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말 이게 그 악순환 효과를 일으키면서 오버슈팅을 가져오고요. 환율이 더 급등하고 자본이 더 유출되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필요한 만큼 적시에 현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계속 수익률을 높이라고 너무 힘주어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훼손될 위험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확산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 저희가 교과서상으로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라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덧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너무 이렇게 도입된 지 그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 효과와 부작용을 뭐 논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마이너스 금리에는 분명히 하단이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10% 금리를 부과하면 여러분이 저축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냥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단이 어디까지인가 문제인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 어떤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제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와도 금리 정책을 쓸 여력이 없네 이런 불안만으로도 지난번 같은 그 변동성 확대 증폭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ECB가 2014년 6월 달에 마이너스 10bp의 그 수신금리를 도입하면서 급격히 그 마이너스 금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이 이제 좀 본격화되고 금년 들어서는 BOJ가 전혀 시장에서 예상치 않게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10bp의 예치금리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스웨덴을 제외하면은 모든 예치금리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금리, 정책금리 도입의 영향은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보시면 ECB에서 도입하기 직전인 2014년 5월에는 스위스의 단기물을 제외하면은 모든 국채가 다 플러스 금리죠. 그런데 2016년 3월 말 현재 보시면은 일본은 11년까지, 스위스는 10년, 독일은 9년, 8년, 프랑스 5년, 심지어 주변국인 이태리와 스페인조차도 이제는 1년물까지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금 들려고 갔더니 자,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러한 마이너스 채권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실현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선은요, 유로 지역의 전반적인 정부채 벤치마크 인덱스고요. 이 회색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그 정부채를 포함한 그 주요 채권들의 그 벤치마크인데 보시면 2014년 중순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현재 유로 지역은 한 35%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로는 20% 정도까지. 그 일본의 영향이 크겠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저희 익스포저는 저희가 꾸준히 계속 마이너스에 대한 익스포저를 축소해 왔기 때문에 저런 비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플러스 금리로 매입했던 채권 중에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채권의 관점이 아니고 전체 채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마이너스 채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만기 늘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채가 아니라 또 정부기관채나 우량채권이 아니고 회사채라든지 신용등급이 좀 낮은 거 사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금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엔화나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프랑 이런 비중을 축소하고 미 달러화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화를 갖다가 단순히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만 마냥 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급격한 조정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통화 구성을 조정한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유로화 비중을 낮췄는데 갑자기 올해 보듯이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저 마이너스 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통화 환율 5% 강세 간다. 이러면은 엔화 10% 강세 간다. 그만큼의 환차손,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어졌는데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시장이 불안하거나 그 나라의 어떤 통화정책 의구심이 생기거나 갑자기 인플레 기대가 커졌을 때는 이 금리가 급등하면은 예컨대 막 발행한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두레이션이 거의 한 9년 정도 될 테니까 1% 금리 올라가면은 바로 손실이 한 8, 9% 정도 발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을 구입했다가 갑자기 그 글로벌 변동성이 증폭됐을 때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앙은행들한테 큰 도전적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채권 자체를 무조건 매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냥 이제 확인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중앙은행들, 뭐 국부펀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일반 금융기관들 다 마이너스 채권을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제 매입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그 익스포저를 상당히 신중하게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것으로서 그 한국은행 외환부의 운용 이해에 대한 그 제 금요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